어제 이제 40페이지까지 했죠. 오늘도 40페이지부터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이렇게 나와 있죠.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그래서 보겠어요. 복지, 자유, 미덕. 앞에 나와 있었죠? 앞에 나와 있었던 앞에 복지, 자유, 미덕 나와 있었는데 23페이지에 복지, 자유, 미덕 하면서 이제 나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제대로 나가보는 그런 상입니다.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세 가지 뭐라고요? 복지, 자유, 미덕. 복지 뭐예요? 공리주의. 자유 뭐예요? 자유주의. 미덕 뭐예요? 공동체주의. 요 세 가지 접근법에 대해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알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뭐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명예 이런 것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것들을 각각 자격 있는 사람에게 배분한다. 자격. 그죠? 자격 있는 자가 그 몫을 가져가는 거. 그게 정의의 정의죠? 이 어려운 문제는 누가 무슨 이유로 그러한 자격을 갖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그죠? 어제 얘기했죠?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격 폭리가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보고 상위군인 훈장과 구제구명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재화를 배분하는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을 밝혀냈다. 복지, 자유, 미덕. 이 세 가지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각기 정의에 대한 서로 다른 사고를 제안한다. 앞서 살펴본 논쟁들 속에서 복지의 극대화, 공리주의, 자유의 존중, 자유주의, 미덕의 배양, 공동체주의, 이 세 가지 가치는 서로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치들이 충돌할 때는 서로 다른 이상들이 뒤엉키기도 했다. 정치 철학이 이러한 불일치를 단숨에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의 주장을 형성하고 직면한 대안들의 도덕성을 살피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말했잖아요. 이게 사실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들은 대부분은 좀 겹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좀 겹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원하는 이유가 좀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예시로, 안녕하세요. 망나뇽의 앙버터님. 그 예시로 드는 게 좀 다를 뿐이에요. 지금 한 명 들어왔으니까, 원래 하려던 거,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앙버터님. 우리 안락사라는 거 아시죠? 안락사. 오. 초등학생이신가요? 자, 우리 안락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락사. 자, 안락사. 안락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락사. 안락사. 여자 초등학생분, 이제 안락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 이제 좀 이제 반대 금지돼 있죠. 네, 안락사 나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안락사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마다 이제 허락되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 안락사, 그러니까 이제 약물을 투여해 갖고 이제 목숨을 이제 끊게 하는 게 적극적 안락사가 있고 수동적 안락사.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파요. 아픈데 더 이상 이제 살아날 건강이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이제 적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대신에 남은 생을 이제 고통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안락사, 이제 수동적 안락사라고 하는데 요 이제 두 가지 요 정도는 이제 차이는 알고 있고요. 이제 국가들마다 이제 허용 범위가 아주 크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 요런 데는 이제 뭐 안락사가 이제 허용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되고요.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하시고 이제 호스피스텔이라는 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완화 의료라고 하죠. 완화 의료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아플 때 그 뭐 마약류 진통제나 이런 거를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맞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뭐 그런 것들 이제 연명 치료를 하고 있죠. 그냥 그 연명 치료를 제외하고 이제 그 연명 치료 안 하는 그런 이제 호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연명 치료를 안 하는 대신에 그 통증을 완화하는 데만 이제 크게 이제 집중하는 치료예요. 그죠? 그 뭐 병원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정 이상 뭐 마약류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가 이제 투여하는데 좀 더 이제 엄격한데 이제 연명 치료를 이제 중단하고 통증 이제 완화에 집중을 한다면 뭐 이제 건강을 회복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남은 생을 좀만 더 덜 고통스럽게 사셔라. 그래서 좀 더 이제 넉넉하게 이제 투여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좀 이제 정확하게 알겠죠? 이제 수동적 안락사랑 적극적 안락사 차이. 적극적 안락사는 이제 치명적인 약물 있죠? 이제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해서 이제 안락사 하는 게 이제 적극적 안락사. 그 수동적 안락사는 그 단지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완화 의료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수동적 안락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찬성 반대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크게 고통을 경감해야 된다. 너무 이제 아프니까 치료 이제 확률도 거의 없고 한데 이거 더해서 뭐하냐. 고통을 경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환자가 그 고통 없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맨날 막 깨끗하게 살던 사람이야. 어디 막 나 안 씻은 적이 없어. 뭐 무슨 일 있어도 나는 맨날 씻고 그런 막 항상 이제 허리 꼿꼿이 피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제 너무 아파갖고 막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막 이제 막 몸에서 막 냄새도 계속 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내가 존재하는 이제 존엄한 나만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이상 이제 지킬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존엄성을 이제 보호해 주는 것 이제 그거를 이제 안락 뭐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보호해 준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이제 완화한다는 거죠.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이제 안락사 때문에 안락사를 못 해가지고 이제 연명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뭐 어차피 치료 확률이 없어. 그러면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 해야 되나? 나 이거 가망 없는데 연명 치료하느라고 집은 점점 작아지고 내 자식 학원 학교 다니기도 어려워지고 내 밥도 잘 못 먹게 되고 점점 좀 이런 거를 이제 따지는 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좀 더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생명의 신성성이라고 하죠. 아니 인간의 생명은 이제 신이 정해준 거지 네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다 가야지. 어디 안락사가 자살이랑 다를 게 뭐야 야 임마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이제 있고요. 보통 이제 종교계에서 많이 이런 거를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생명을 그 임의로 종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반대 입장이고 또 이제 이게 그 살인의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 라는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근데 내가 어떻게 죽이면 살인이야. 하지만 누군가를 이제 설득해서 이 사람 이렇게 좀 설득해갖고
죽도록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죽음에 이제 가깝게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살인의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거 자체를 이제 살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환자의 이제 동의 없이 이제 가족이나 뭐 의료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정했을 때 이 사람 이제 본인의 생명권이 이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는데 가족들이 이거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고. 아니면은 의식이 있어도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환자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를 설득하는 거죠. 아빠가 살아있을 우리 가족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만 살고 가자. 뭐 이럴 수 있다는 거고. 또는 이제 의료계가 이제 의료계 역할은 이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안락사 허용이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약간 그 환자의 신뢰를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 요런 게 있죠. 나 살라고 왔는데 의사가 나한테 죽으라고 하네.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또는 그냥 지금 당장은 이제 불치병이라도 조금 있다 불치병이 아닐 수도 있고 신약이 뭐 개발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오진의 가능성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끄러운 경사면 논란, 뭐 미끄럼틀 논란, 미끄러운 비탈길 논란, 뭐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느냐. 약간 낙태 논란이랑 이제 비슷하죠.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 이거랑 비슷하죠. 근데 뭐 윤리적으로 이게 이제 옳은가, 그런가 잘 어디부터 안락사 허용해야 돼? 약간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락사가 논의가 되려면은 약간 찬성 입장에서 뭐가 있었죠?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안락사가 이제 시행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 아주 근본적인 문제. 연명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거의 부담을 하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찬성 입장, 반대 입장에서 다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나왔죠. 찬성 입장은 이런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연명치료를 하느라고 가족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안락사를 이제 허용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 입장에서는 똑같이 아니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본인은 죽고 싶지 않은데 본인이 안락사를 이제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어제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런 게 있었죠. 앞에 생명이 들어가고 무조건 뒤에 재산이 들어가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어제 배웠었죠? 그런 것처럼 뭐가 됐건지 간에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생명, 신체의 자유보다 앞서는 거는 기본적인 논리에서 대부분 없어요. 그거보다 앞서는 거는 보통은 이제 없어요. 근데 여기 찬성 반대에서 둘 다 경제적인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생각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게, 애초에 안락사가 허용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이제 논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보통은 연명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할 때, 그러면은 내 선택에 있어서 나도 이제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고 내 가족들도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하지는 않게 되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안락사는 일단은 그거를 논의한 후에 그렇게 된 후에 그 다음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한 명 들어왔던 사람 나갔으니까 난 다시 정의란 무엇인가 수업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41페이지 이제 두 번째 문단. 이 책은 정의에 관한 세 가지 견해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먼저 정의란 복지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주장부터 살펴본다. 뭐죠? 공리주의죠. 시장경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연스러운 출발점이다.
오늘날 정치 논쟁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혹은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또는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왜 이런 문제에 그토록 신경을 쓸까? 가장 분명한 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풍요는 우리의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견해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공리주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리주의는 복지를 극대화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혹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견해다. 여기 근데 샌들 형이 혹은 하고 괄호치고 그들의 표현대로라면이라고 써놨죠? 비꼬는 거죠? 공리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까지 걸로 지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할 수 있겠냐? 라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일련의 이론들을 살펴본다.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뭐죠? 자유주의죠. 칸트형, 롤스형, 이런 형들. 이들 이론의 대부분은 가르치고 비록 어떤 개인적 권리가 가장 중요한가를 두고 견해차가 있긴 하지만 이들 이론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한다.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생각은 복지 극대화를 강조하는 공리주의 사고만큼이나 오늘날 정치에서 익숙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권리장전에는 다수의 힘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들, 가르치고 언론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의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자유를 근간으로 정의를 규정하는 접근법은 여러 요파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정치 논쟁은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는 경쟁적인 두 진영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이 두 진영이란 자유방임 진영과 공정성 진영이다. 1번 자유방임 진영, 로버트 로직 이런 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2번 공정성 진영, 존 롤스 형이 있어요. 자유방임 같은 경우에는 이 책도 그렇지만 다른 이제 메이저 도서들에서도 종종 이제 등장을 하는데, 보통 이제 조롱거리, 놀림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조금 지났다고 봐야죠. 자유방임주의는. 그리고 이제 자유지상주의라고도 하거든요. 자유지상주의자, 자유방임주의자 이렇게 하는데, 이들을 약간 구분하는 방법은 사진으로 봤을 때 좀 구분하는 방법은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조금 사람이 이렇게 약간 샤프하게 좀 잘생긴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이제 외모 좀 꾸미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자유주의자다 하면은 얼굴이 좀 길고 코가 좀 이렇게 높고, 아니면 이렇게 코가 좀 이렇게 매부리 코 좀 이렇게 아래가 좀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좀 경향들이 좀 있고, 공동체주의자 그러면은 약간 푸근한 인상, 조금 약간 연애할 때 로맨틱하겠는데 약간 요런 인상인 경우가 좀 많죠. 자, 또 헛소리 하다가 또 지금 어디까지 했어? 자유방임주의, 여기 42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이제 네 번째 줄. 자유방임주의 진영을 이끄는 자들은 자유시장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정의란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 나왔죠?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데 달렸다고 믿는다. 공정성 진영은 평등을 옹호하는 이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평등이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이거 공동체주의 아니야? 아주 큰일 나요. 현대적 자유주의는 평등 없이 자유가 성립 자체를 안 합니다. 이거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자유가 먼저예요? 평등이 먼저예요? 이거 따지는 아주 고전적인 옛날 사람이고, 옛날에 언제 세계대전하고 이럴 때, 20세기 초반 이럴 때
평등이 먼저냐 자유가 먼저냐 그때나 이런 말을 좀 했었고요. 지금은 평등 없이 자유가 성립을 안 합니다. 알겠죠? 우리 여기 이제 고등학생분들 이상이면은 배웠죠? 롤스 형? 무지의 벨, 무지의 장막 막 이런 거 배웠죠? 이들은 규제 없는 시작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든 이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모든 이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정책을 폐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그냥 당연한 소리 아니야? 다 맞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의가 미덕, 좋은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을 살펴본다. 미덕으로 정의를 규정하는 견해는 오늘날 정치에서 문화적 보수주의, 종교적 우파로 간주된다.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생각은 자유사회 시민들이 보기에 자칫 편협하고 강압적인 정책을 초래할 수 있는 경악할 만한 발상이다. 경악할 만한. 발음이 경악할.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이며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이 미덕이며 좋은 삶인가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상의 다양한 정치운동 및 주장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탈레반뿐 아니라 노예제 폐지론자와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도덕적, 종교적 이상으로부터 자신의 정의에 대한 시각을 정립했다. 이 같은 정의에 관한 이론들을 평가하기에 앞서 철학적 주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철학적 주장은 흔히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전개된다. 가격폭리, 상위군인 훈장, 구제금융에 관한 논쟁에서 보았듯이 도덕적, 정치적 문제에는 이견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견은 보통 공적 영역에서 서로 지지하는 바가 다르거나 당파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다. 때로는 개인의 내면에서도 어려운 도덕적 문제에 대해 상충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밖으로만 아니라 내 속에서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는 것 같기도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부딪힌다는 소리죠.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으로부터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어떻게 추론해낼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 도덕적 추론을 할 때 무엇을 기반으로 삼아야 할까? 도덕적 추론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는 철학자들이 수없이 토론한 가상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무척이나 가슴 아픈 도덕적 딜레마가 담긴 실제 이야기다. 먼저 철학자들이 자주 논의했던 가상의 이야기부터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늘 그렇듯이 현실의 복잡한 부분들은 상당히 배제되어 있어서 제한된 몇 가지 철학적 주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죠? 물 한잔만 하고. 첫 번째 사례. 폭주하는 기차. 이거 유명하죠? 트롤리 딜레마. 저번에도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말씀해 주셨죠? 트롤리 딜레마. 이제 트롤리 딜레마 이게 다 알아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이거 기차가 가는데 왼쪽으로 꺾으면은 한 명이 있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5명이 있어. 그러면은 어디로 꺾어서 가야 되니?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또는 그냥 내비두면은 5명을 쳐. 근데 이걸 꺾었어. 한 부분을 꺾었어. 그러면은 한 명을 쳐. 그럴 때 나는 꺾어서 한 명을 쳐야 되느냐? 원래 선로대로 가면은 5명을 치는데.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다시 되게 중요해지는 이유가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할 때, 사실상 지금 당장 기준으로도, 인간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차가 훨씬 안전하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하기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미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 야, 이런 일이 있을 때,
너 핸들을 틀어가지고 너 방향을 틀어서 5명을 치도록 해야 돼. 이런 일이 있을 때 너 그냥 직진해서 밀어버려야 돼.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 직진해서 그냥 밀면은 3명 치니까 꺾어갖고 저기 1명만 쳐. 이거를 미리 우리가 결정해서 입력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조금 요즘 많이, 사실 요즘은 아니죠. 꽤 한 10년 전 이때부터 이게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논쟁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례 1 써있죠. 사례가 하나가 아니란 소리죠. 그리고 여기 책을 읽을 때 계속 복지, 자유, 미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례도 역시 복지, 자유, 미덕 요 3가지에 맞춰서 아마 준비를 했겠다. 또는 뭐 하나의 사례를 복지, 자유, 미덕 요 3가지 관점을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공동체주의적 관점 뭐 이런 걸로 이제 바라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당신이 전차 기관사이고 전차가 시속 100km로 철로 위를 폭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저 앞에 작업자 5명이 철로에서 작업 도구를 손에 들고 서 있다. 당신은 전차를 멈추려고 해보지만 불가능하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속도로 계속 달리면 모두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망적이다. 그리고 괄호치고 당신이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당신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간 측선 선로가 있음을 발견한다. 측선 철로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곳에는 작업자가 1명뿐이다. 전차를 몰고 측선 철로로 들어서면 작업자 1사람이 죽는 대신 5사람을 살릴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리주의적 관점이죠?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트롤리 딜레마에서 한번 쓰고 갈까요? 트롤리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 이때 지하철 전철 선로를 꺾어갖고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가면은 5명 치는데 이제 지금 딱 꺾어갖고 능동적으로 내가 1명을 죽일 거냐? 그냥 하던 대로 해서 5명 죽일 거냐? 이런 거죠.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기관사가 아니라 다리 위에서 철로를 바라보던 구경꾼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리 아래 철로로 전차가 폭주하고 있고 철로 저만치에 5명의 작업자가 있다. 이번에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전차가 5명의 작업자를 치기 일보 직전이다. 피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던 당신은 문득 옆자리에 덩치 큰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서 전차가 들어오는 철로 위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남자는 죽겠지만 5명의 작업자는 목숨을 건질 것이다. 당신이 직접 철로로 뛰어들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전차를 멈추기에는 당신이 덩치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내가 철로로 떨어진다는 선택지는 없어요. 그 선택지는 없을 때 이제 그 사람을 내가 밀어서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5명을 살릴 거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몸집이 큰 남성을 철로 위를 미는 행위는 옳은 것일까?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연히 옳지 않지요. 그 남자를 철도 위로 미는 것은 아주 몹쓸 짓입니다. 비록 죄 없는 5사람을 살린다고 해도 누군가를 철로 위로 밀어뜨려서 죽이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될 짓이 분명할 것 같다. 하지만 이때 도덕적으로 애매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한 사람을 희생해 5사람을 살리는 원칙이 옳은 것 같은데 왜 두 번째 사례에서는 옳지 않을까? 첫 번째 사례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즉 한 사람보다는 5사람을 구하는 게 낫다면 왜 이 원칙을 두 번째 사례에도 적용해 옆에 있는 사람을 밀면 안 되는가? 사람을 밀어서 죽게 만드는 행위는 이유가 아무리 좋더라도 잔인해 보인다. 그렇다면 사람이 전차에 치여 죽게 내버려두는 행위는 덜 잔인한가? 이게 이제 샌델 형이 하버드대 교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는 그냥 그 내용이에요. 요 순서대로 이제 수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 엄청 큰 강의실에서, 저는 이제 그 정도 사이즈의 강의실을 본 적은 없어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사람들 막 뒤에 막 서 있고, 거기서 질문을 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을 하면은 또 여기서 야, 그럼 이 경우는 네 생각도 똑같아? 하면서 계속 이제 질문을 하죠. 사람을 미는 행위가 잘못인 이유는 다리 위에 있던 사람의 의지를 거스른 행동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남자는 자신이 나서려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자유주의적인 면에서 내가 한 선택이 아니다. 내가 떨어진 게 아니라 밀린 거다. 그저 그곳에 서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측선철로에서 일하던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도 자신이 연관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저 맡은 일을 하고 있었을 뿐 달려오는 전차에 목숨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 철로에서 일하던 사람은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과 달리 위험을 각오한 사람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목숨을 버려 다른 사람을 구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애당초 작업자의 업무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며 조항이라는 거에 한번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게 자유주의에서 되게 중요한 항목이죠. 그러니까 조항이 없었다라는 거는 미리 그런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조항이 있었다는 거는 나 이거 이미 사전 고지했고 이럴 때 이러기로 우리 이미 계약을 했어. 이런 말이죠. 조항이 없었겠죠? 이런 조항 없겠죠? 그냥 뭐 철로 관리하는데 야, 비상시에 네가 저 사람 대신 죽어야 돼? 이런 거 없었겠죠. 뭐 보디가드 이런 것도 아니고. 철로 작업자라고 해서 다리 위의 구경꾼보다 자기 생명을 희생할 의사가 더 많은 것도 아니라고 가정하자. 이 의사도 뭐예요? 자신의 선택이죠. 자유주의적 논리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어쩌면 두 경우에서 도덕적 차이는 희생자들이 모두 죽음으로 끝났다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결과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말하는 게 이제 공리주의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공리주의다라고 할 때 효용주의 말하는 거죠. 했을 때 이 공리주의, 효용주의의 이제 논란점, 비판점 중에 하나가 결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중심이 아니라 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면은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요런 거. 또는 좀 이제 결과지향적 요런 것들. 다시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내린 사람의 의도에 있을지도 모른다. 의도. 그리고 당신이 첫 번째 사례의 전차 기관사라면 측선 철로에 있던 작업자가 죽을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우리 자유주의 할 때 예상 배웠죠? 예상 중요한 거. 자유주의에서 그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선택을 변호할 것이다. 만약 엄청난 행운에 따라서 5명의 작업자뿐만 아니라 6번째 작업자 역시 가까스로 살아났다 해도 당신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사람을 민 경우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 다리에 있던 사람을 밀어서 죽이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쵸? 내 목적은 이 사람을 밀어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딴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죠. 그 사람을 민 이유는 전차를 막는 것이었다. 만약 점차도 멈추고 그도 살아났다면 당신은 기뻐할 것이다. 아니면 두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두 경우 모두 죄 없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 더 큰 인명 손실을 막겠다는 선택이 개입한다. 남자를 다리 아래로 밀기를 주저하는 태도는 소심하기 때문이며 극복해야 할 자세일지도 모른다. 사람을 밀어뜨리는 행동은 전차의 방향을 바꾸어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것보다 언뜻 보면 더 잔인한 것 같지만 옳은 일을 하기는 언제나 쉽지 않은 법이다. 이야기를 살짝 바꿔서 그 생각을 테스트해보자. 지금 여기서 이제 샌델 형이 얘기하는 게 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자. 이 중에 네가 하고 있는 생각은 이거일 수도 있지? 너 이렇게 생각하니? 이 중에 하나만 얻어 걸리면 된다. 이 정도 느낌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야기를 살짝 바꾸어 그 생각을 테스트해보자. 다리 위에서 철로를 구경하던 당신은 옆에 서 있는 큰 남자를 직접 밀지 않고도 철로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자. 그가 서 있던 바닥에는 물체를 낙하시킬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당신이 핸들만 돌리면 그 낙하문을 열 수 있다고 하자. 밀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를 내게 된다. 이 경우에는 핸들을 돌리는 행위가 옳은 일처럼 생각되는가? 아니면 이 경우에도 전차기관사가 핸들을 틀어 방향을 바꾸는 행위보다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가? 그러니까 저기 멀리 전차기관사는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아니 뭘 어떻게 임마 하면서 내가 저 멀리서 핸들을 딱 튼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전차기관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옳은가? 약간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좀 애매하죠? 왜 전체의 방향을 트는 행위는 옳고 남자를 다리 아래로 미는 행위는 옳지 않은지 그 도덕적 차이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거 틀어도 어차피 한 명 죽고 그러니까 이 핸들을 틀어도 어차피 한 명 죽고 이 남자를 밀어도 어차피 남자 한 명 죽는 거고 이거는 똑같은데 뭔가 이 차이가 뭐지? 라는 거죠. 각 경우에서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에 주목하지만 압박감의 차이를 느낄 수 없게 되면 각 경우에서 옳은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는 때로 도덕적 추론을 타인을 설득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도덕적 추론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분별하는 수단이자 우리가 어떤 신념을 왜 믿는지 이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때로는 도덕적 신념들이 서로 충돌하며 도덕적 딜레마가 생긴다. 예를 들어 전차 이야기에서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면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또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많은 생명을 구하자니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직면한다. 상황에 따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적절한지 가려내야 한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다른 도덕적 딜레마가 생기기도 한다. 전차 얘기 같은 가상의 이야기에서는 실제 선택 상황에서 부딪히는 불확실성이 빠져 있다. 예를 들어 전차의 방향을 바꾸지 않거나 옆 사람을 밀지 않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는 식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는 도덕적 분석에 유용한 도구가 된다. 가상으로 만든 예는 만약 작업자들이 전차를 먼저 발견하고 옆으로 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같은 만일의 경우를 배제하여 중요 도덕 원칙만 따로 분리하여 그 원칙의 힘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으로 모델을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냥 뭐 예를 들어 과학적인 이제 실험으로 따지면은 뭐 사고 실험 이런 거죠. 어떤 이제 변인들을 딱 통제해 놓고 야 이거만 생각하고 요거만 따져보자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뭐 왜냐면은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아니 그 사람들이 그거 열차 가까이 오면은 소리 듣고 하고 피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너네 맨날 내가 뭐 할 때마다 자꾸 막 이런 말 해갖고 짜증났어. 야, 사고 실험 몰라? 사고 실험? 이딴 소리 좀 하지 마. 라고 이제 샌델 형이 말하는 거예요. 샌델 형이 그렇게 이제 조금 짜증을 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례 2. 아프가니스탄의 염소목동. 이게